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놀랍게도 밀리에서 출판을 한 밀리 오리지널 책인 시티픽션에 들어있는 단편 소설 중 정용준 작가의 단편 소설인 스노우입니다. 그래서 이 스노우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책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물론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역사 드라마 중에 한 번씩 막 왕이 무슨 결정을 딱 내려 지금부터 라임양을 정일품에 봉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갑자기 막 신하들이 막 벌떼같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아니되옵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종묘와 사직이 위태롭습니다 라고 종종 말하는 대사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종묘와 사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일단 사직이라는 건 나라에서 백성들의 복을 빌기 위해서 토지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을 모신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신 둘을 줄여서 사직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사직은 일종의 땅을 의미합니다. 터전인 거죠. 나라의 땅. 그래서 나라의 발전과 백성들의 삶, 풍년 등을 기원하기 위해서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직단이 있는 곳이 지금의 사직동입니다.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 사직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종묘와 사직이잖아? 그럼 종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신주는 무엇이냐? 과거 조선에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서 영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수 있도록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상징물들이 바로 신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약간 위패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말 있잖아. 신주단지 모시듯이 되게 소중하게 여겼다.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신주가 조상의 영혼이 의지할 수 있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주 중에서도 왕과 왕비가 모셔진다는 게 얼마나 더 특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과 왕비의 영혼이 머무는 그 특별한 사당을 바로 종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도읍지에는 반드시 3곳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 곳이 바로 왕이 머무는 궁궐. 당연하겠죠? 왕이 머무는 궁궐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2개가 바로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종묘 그리고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직단이었습니다. 왕과 조상 그리고 신을 모시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국가의 도읍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 역시 궁궐을 짓는 일보다는 종묘와 사직을 건설하는 일을 더 먼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이 닳도록 까고 있는 그 선조 있잖아요. 임진왜란 막 올라오니까 냅다 그냥 도망친 그 선조 있잖아. 그 선조조차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몽진하면서도 이 종묘에 있던 모든 신주를 다 챙겨서 도망갔어요. 얼마나 중요했던 건지 이제 아시겠죠? 이때 정말 위험했던 게 이때 일본군들이 정말 한양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종묘에 주둔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밤만 되면 곡소리가 막 들리고 막 이런 소리 들리고 병사들이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막 픽픽 막 쓰러지는 거야. 막 다 죽는 거야. 갑자기 급사하는 탓에 이게 종묘에 있는 신령들 때문이라고 생각한 일본군이 종묘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때 만약에 선조가 신주를 챙겨서 가지 않았으면 그때 다 없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종묘에 모셔져 있는 왕의 신주는 25위입니다. 25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태조부터 순종까지 왕이 27대가 있잖아. 근데 왜 25개밖에 없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조와 종으로 끝나지 않는 두 명의 왕을 알고 있죠.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둘은 종묘에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묘는 원래 정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딱 그 종묘를 생각했을 때 바로 딱 생각나는 그 가장 긴 건물 있죠. 100m가 넘는 그 되게 긴 건물. 그게 딱 정전이에요. 그 건물을 정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종묘에 이 건물인 정전만 딱 있었어요. 그런데 세종 때 기존의 정전이 10,000원이 되었고, 이후 정전의 서쪽에 별묘인 영령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전을 증축해서 헌종 때 마지막 증축을 끝으로 지금의 25위가 된 거예요. 근데 매우 신기하게도 영령전 마지막 제실에 영친왕 내외를 모시고 딱 정전이랑 영령전의 제실이 정확하게 채워졌어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완벽하게 딱 돼버렸어. 제실이라는 건 이제 방 하나에 왕과 왕비를 함께 모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방에 왕과 왕비를 모시는 이 방이 나다다다다 딱딱 있어서 헌종 때 마지막으로 그냥 딱 다 만들어 놨는데 우연히도 그게 그냥 영친왕 내외를 딱 모시자마자 방이 딱 만실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정전이 너무너무 멋있게 잘 지어져가지고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은 종묘가 세계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이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같이 장엄한 공간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곳을 굳이 말하라면 파르테논 신전 정도?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이 종묘를 우리는 매우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묘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바로 오늘의 책 시티픽션에 실려있는 단편소설 스노우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노우에는 종묘 해설사 이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종묘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에게 종묘에 대해 설명하고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 속 어느 날, 소설이잖아요. 소설 속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강도 6.5의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도 6.5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땅이 불안정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긴 해요. 근데 확률이 정말 낮지만 일어날 확률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책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확률이 낮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지진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이 소설 속 어느 날 서울에 지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쓰러지고 도로는 끊기고 철도는 휘고 곳곳에서 불이 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종묘 역시 불타고 맙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이도는 종묘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고 사랑했다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종묘의 해설사가 됐을 때는 정말 막 이 벅차오르는 감정에 막 내가 이 종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 뿌듯함을 안겨주고 이 제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종묘가 얼마나 중요한 건물인지 중요한 건축물인지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에 되게 불타 있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잖아. 그래서 종묘에 이제 왔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막 애들은 막 정전에 들어가지고 막 술래잡기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왕과 왕비들이 쉬어야 하는 곳인데 근데 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막 담배 피우고 그 앞에서 막 신로라고 해서 이제 신이 다니는 길은 밟으면 안 돼요. 왕도 밟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신로를 막 밟는 사람들이 있고 막 너무 사람들이
근데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행동했던 거예요. 막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쯤 종묘가 불타버립니다. 문화재청의 복구대책반은 종묘의 복구를 위해서 당장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었고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할 뿐입니다. 이에 이도는 자신에게 종묘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더 깨닫게 되고 불타버린 종묘에 너무나도 허탈해합니다. 그러한 감정이 책에도 매우 잘 드러나 있는데 종묘에 대해서 정말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도라는 사람에게 종묘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티픽션 스노우의 54페이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숭례문 화재 같은 게 또 연상되기도 하죠. 사람들은 동물원 동물 구경하듯 창문으로 불탄 정전을 봤다. 우울증에 빠져 모로 누워 잠만 자는 늙은 맹수의 등처럼 그곳엔 아무 기운이 없다. 야성도, 영성도, 그 어떤 에너지도 없는 흙무더기일 뿐이다. 파란 모자를 뒤로 돌려 쓴 소년이 사탕을 빨며 불타기 전 정전의 사진과 창문으로 보이는 지금의 정전을 번갈아 본다. 두 이미지 사이에는 겨우 1년의 시차가 있을 뿐이나 소년은 둘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도 찾을 수 없다. 죽은 왕을 모시고 있던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의 매력도 느낄 수 없다.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새삼스럽게 이도는 화가 나고 또다시 마음이 상했다. 울분이 쌓여 속이 울렁거릴 정도다. 복원할 수 있을까? 이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복원할 게 없다. 사라졌잖아. 다 사라지고 말았어. 이도는 머릿속이 텅 빌 때까지 정전이 있었을 허공을 노려봤다. 되게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 정전의 느낌과 이 뭔가 여기가 불타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부분이 우울증에 빠져 모로 누워 잠만 자는 늙은 맹수의 등처럼 그곳엔 아무 기운이 없다. 야성도 영성도 그 어떤 에너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글을 되게 잘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소설인데 그냥 소설 같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모든 게 다 정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고 종묘에 대한 설명을 이 글을 쓴 작가분도 분명 종묘를 좋아하세요. 나 확신할 수 있어. 분명 작가분도 종묘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정전? 못해도 2번, 3번은 갔다 오셨을 거예요. 정말 그 정전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해설사의 이 심정을 정말 잘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종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대충 이게 어떤 건물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딱 그냥 와 닿아요.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셨을 텐데 이 주인공의 이름 역시 이도입니다. 세종대왕의 이름과 주인공의 이름이 같습니다. 작가가 의도했겠죠? 그렇다면 왜 하필 세종이었을까요? 의도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설 속에서도 세종대왕과 저 해설사분의 이름이 같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일부러 이도라는 이름을 집어넣으셨을 거예요. 왜 하필 세종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세종과 종묘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세종은 가장 첫 번째로 종묘를 증축한 왕입니다. 세종 때 정전이 꽉 차서 이제 영령전을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무형유산 문화재이며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가 되는 종묘제례악을 작곡한 사람 역시 세종대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세종과 이름이 같다라고 생각한 이 주인공 이도의 한자 뜻은 세종과 다릅니다. 복도가 아니라 길도자라고 합니다. 이 종묘에는 3가지 길이 있어요. 세자가 다니는 세자로, 그리고 왕이 다니는 어로, 그리고 가장 한가운데인 신이 다니는 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길을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종묘는 불탔지만 자신의 길을 계속 간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소설에 나온 그대로 아버지가 좋은 길로만 가라 라는 의미로 지어줬다라고 해서 정말 그냥 좋은 길로만 가라는 의미로 이도라는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주인공의 이름이 세종의 이름이기 때문에 무언가 더 슬프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름 정말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세종이 이러한 일을 겪었으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세종대왕님이.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서 정말 몰입해서 읽었어요. 심지어 이름이 뭐 이세종, 양세종, 김세종도 아니에요. 세종대왕의 본명인 이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더 인간적으로 와닿는 거야. 저만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주인공인 이도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야간 경비원인 서유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유성이라는 사람은 정말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종묘가 불타가지고 이 주인공이 이제 없어, 이제 아무것도 복원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이거 망했어, 이 종묘는 끝이라고, 우리 때에서 끝났어 막 이러면서 주저앉아가지고 해설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있다. 근데 그 옆에서 서효성이라는 사람이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 종묘가 이랬고 정전이 이랬고 방 하나에 왕이랑 왕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면서 옆에서 되게 열심히 생생하게 막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엄청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종묘가 다시 복구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종묘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심하고 있는 이도를 일깨워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치 정말 세상이 끝난 듯 좌절하고 있는 이도에게 괜찮다고, 지금까지 종묘는 수많은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때마다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들처럼 묵묵하게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지켜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인물이에요. 정말 인물이 둘밖에 안 나오는데 소설이 꽉 차 있는 느낌이야. 초반에는 둘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왜 그렇게 긍정적이야, 유성씨?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서유성이라는 사람이 이도에게 화가 나냐고,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물으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묻고 싶은 이야기라서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해줘야겠다, 이 부분을 읽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보름쯤 머무는 동안 아테네 대학 건축공학과와 세미나 몇 번 하고 산학협력이라는 명분하에 정체불명의 설명회 비슷한 것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유적지를 탐방했어요. 그때 그리스 학생과 교수의 싸움이 기억나네요. 학생 이름은 아도니스였고 교수는 치프라스였나 치라푸스였나 헷갈리네요. 암튼 교수가 얼굴 절반을 덮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델포이 유적 앞에 서서 한국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선배, 델포이 가봤어요? 이도는 고개를 흔들며 어깨를 살짝 들었다 내렸다. 암튼 거기 진짜 골 때려요. 아폴론의 신전이 있다는 곳이에요. 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수없이 많은 보물 창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넘쳐났었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폐허. 원형은 찾을 수도 없고 신전 기둥으로 보이는 바위 몇 개가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게 끝이거든요. 그런데도 교수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1시간 넘게 설명하더군요. 기둥 하나를 묘사하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보고 있기가 좀 민망했지만 계속 그리스의 영광과 위대함을 강조하는 그 확신에 찬 표정. 그리고 연극적인 제스처 때문인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서유성은 물을 한 잔 마시고 의자를 당겨 자세를 고쳤다. 그런데 그때 아도니스라는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외치는 겁니다. 헛소리! 그리스의 영광?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그리스어를 몰라서 통역을 통해 들은 말을 대충 요약하면 이래요. 그리스는 위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젠 신화보다는 경제 파탄국 이미지가 더 큰데 언제까지 무덤과 시체만 팔며 살아야 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위대하다고? 그리스는 유럽에서 배척하고 어디를 가도 홀대당하는 비참한 나라다. 돈이 없어 국유지의 3분의 1가량이 매물로 나와 있고 임금이 체불된 버스 운전자들이 파업하고 대중교통이 마비됐다. 경찰이나 의사도 봉급을 줄 수 없어 범죄와 말라리아가 증가하고 있고 현물이나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며 자연스럽게 생계형 매춘도 이루어지고 있는 비참한 실정이다. 배낭여행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자신이 그리스인이라고 밝히지 않는다. 왜냐고?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막 따지면서 화를 내더군요. 선배가 만약 교수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나요? 과연 역사학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무덤과 시체를 팔아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지도 궁금하지만 만약에 이 책에서 주인공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밀리에서 나온 책인 시티픽션 단편소설 스노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컨텐츠는 궁금할 때 끝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책 밀리에서 나온 시티픽션의 스노우라는 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